이 단체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법률상의 그러니까 단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을 협약 체결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가진 당사자를 바로 단체 협약의 당사자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체 협약의 체결은 일반적인 계약 체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연인이나 법인이 그 당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이제 노동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만은 이 노동법에서 보면은 노동조합하고 사용자 또는 그 사용자 단체만이 단체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법 29조 1항 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 협약은 어떤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근로자가 조합원일지라도 단체 협약의 당사자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노동조합이 어떤 단체 협약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노동법의 어떤 노동조합 개념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으로서의 조직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그러니까 일시적이나 임시적으로 꾸려진 단체나 또는 쟁의를 할 때 투쟁위원회라는 어떤 일시적인 어떤 조직, 이런 비노동적 조합과는 단체 협약의 어떤 당사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정부 행정관청으로부터 법인 자격을 취득한 법인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단체 협약의 작성 방식은 노동법 제51조에 보면은 단체 협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단체 협약은 아무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체 협약의 작성 방식을 형식적으로 요식 행위를 갖추는 이유는 이 노사 사이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을 어떤 재반 관계를 규정한 어떤 규범 계약으로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둘러싸고 후일에 이제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서로가 서명 날인함으로 해서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내용에 관해서 유권 해석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자, 그러므로 일단 협약 당사자는 최종적 합의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특히 어떤 규범적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나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관계법 제33조에 보면은 규정한 기준의 효력은 단체 협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화되지 않았거나 어떤 서명 날인이 없는 단체 협약은 어떤 법적인 강제력이 전혀 없는 거죠. 따라서 일단 단체 협약의 당사자들은 협약이 체결되면은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관청의 그 내용의 확인을 받는 거죠. 그러면 어느 한쪽이 그거를 변경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함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관청에서는 단체 협약 내용을 살펴보고
위법한 내용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구해가지고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노동법 제31조 3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체 협약의 기간이라는 것은 단체 협약이 유효하게 종속될 수 있는 유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러니까 노동법 제32조 1항에 의하면 이 단체 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 기간을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의 기간은 2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32조 3항에 보면은 단체 협약 유효 기간 만료시를 전후해서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종전의 단체 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단체 협약 중이라면은 3개월까지는 유효 기간을 연장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거기에 다만 그 유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고 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3개월이 지나도 단체 협약이 작성이 안 된다면은 별도의 규정으로서 다음 단체 협약이 작성될 때까지 기존의 단체 협약을 유효한다, 존속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은 그것도 인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2년을 기준으로 보통 3개월까지는 연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단체 협약서에서 다음 협약 작성할 때까지 기존의 협약을 유효시킨다라는 조항이 있다면은 다음 단체 협약서가 작성될 때까지는 기존 단체 협약을 인정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근데 협약 체결이 있다면은 만약에 이거를 해지하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통보함으로 해가지고 종전의 단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을 자율로 하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3년까지 유효하자라는 의견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3년 경과 뒤에 한쪽이 6개월 전에 통보하면은 해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대두되는데 아직 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덧붙인다면은 단체 협약은 2년으로 하는데 임금 협상은 1년에 1회씩 협상하도록 임금에 관해서는 1년 단위로 따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체 교섭 제도의 어떤 정착화를 위해 갖고는 협약 체결에 못지않게 우리가 보통 보면은 협약 체결을 전반부라 그러고 협약 관리를 후반부라고 합니다. 근데 전반부의 협약 체결 못지않게 후반부의 협약 관리에도 대단한 노력과 투자가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은 협약 체결이 되더라도 그 협약의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은 단체 교섭을 통해서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실효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노사 간의 어떤 불평, 불만, 이제 권리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죠. 협약 체계를 위해 가지고 교섭 당시에는 어떤 보면은 다급한, 시간에 쫓겨서 다급한 심정으로 막 매달리고 애원도 하고 사정도 했지만 일단 협약을 하고 나면은 느긋한 심정으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자라고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갖게 되다 보니까 협약 사항 이행에 있어서는 서로 상반된 어떤 입장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체 협약의 약정선 내용은 대체적으로 보면 약간 포괄적입니다. 근데 그 포괄적인 내용을 갖고 실질적으로 실행해 나가다 보면은 일단 세부적인 사항에서 여러 문제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타나다 보니까는 세부 사항에 접해 갖고는 서로의 입장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단체 협약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때 서로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서로 상반되는 어떤 입장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단체 교섭의 어떤 협상 체결 과정보다도 협약의 운용 과정, 관리 과정에서 더 많이 양보를 당하고 손해를 본다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노동조합도 보면은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들이 얻었다고 취득했다라고 생각하는 권리를 막상 운용하고 적용을 하다 보면은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입장 차이가 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부득이하게 협약서대로 처리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섭 당사자들 일방이나 쌍방이 서로 변경을 원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그대로 수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단체 협약 관리는 경영자나 노동조합 양측이 어떤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단체 교섭을 우리가 표에서 보다시피 세 가지 활동으로 크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어떤 협상을 통해 가지고 협약 체결을 하는 단체 협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입법적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약 체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규정을 만드는, 그래서 입법적 활동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협약서 내용 안에 있는 어떤 노무위 인사관리, 그냥 고용관계 관리 같은 경우는 협약 실시를 위한 하나의 행정적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약에 해석해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여기서 사법적 활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고충 처리 및 중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페이지의 표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이익 분쟁이라고 하고, 이 협약을 해석하고 관리하고 시행하는 때에 일어나는 고충 처리 등으로 해서 일어나는 분쟁을 권리 분쟁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5페이지 표를 보시면은 그림이 나와 있는데, 협약을 체결할 때 일어나는 분쟁을 이익 분쟁, 그 다음에 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그 협약서 내용이 자신들의 권리다 보니까는 협약을 운용, 실행해 나갈 때 있어서 나오는 분쟁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분쟁이기 때문에 권리 분쟁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단체 교섭 전체를 보면은 협상을 통해서 체결된 협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단체 교섭의 두 번째 영역은 협약 관리인 거죠.
만약에 노사 쌍방이 서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협약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없거나 의지가 약하다면은 단체 교섭을 통한 어떤 효율적인 노사관계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체결된 협약을 어떻게 해석하며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협약이 내용이 옳게 해석되고 잘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이 현실적으로 보면은 종업원들의 어떤 개인 욕구 사이에는 마찰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협약이 상세하게 규정이 되었더라도 또 아무리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생활에서 어떤 수천 수만 명의 종업원들의 이해관계를 모두 명확하게 담을 수는 없는 거죠. 또 그걸 이해시킬 수도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각각 개인들의 어떤 종업원들이 각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권리라는 게 다 틀릴 수가 있고 차이가 다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어떤 종업원들의 오해와 불평불만이 발생되게 되는 거고, 이에 대한 고충 처리가 바로 단체 교섭의 두 번째 과정인 협약 관리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단체 교섭을 해갖고 단체 협약이 조인되고 나면은 다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죠. 이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 간부들은 단체 협약이 체결되고 나면은 막바로 돌아서 갖고 협약 속에 포함되지 못한 것들이 무슨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포함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더 개선하고 더 나은 이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다음 협약 체결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떤 노사 간의 협약이라는 것은 임금과 부가급부, 작업시간, 잔업시간, 휴직, 해고 그 밖에 많은 사항들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분야에서 회사 측, 사용자 측에서도 인사부서나 어떤 노무관리부서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고 활동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단체 협약의 조항들과 이 상반되고 부딪힐 가능성은 항상 열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언급이 있는 경우에도 그 해석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이 이견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같은 협약 내에서도 두 조항이 서로 상반되는 모순점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단체 협약의 어떤 관리에 있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경영자와 노동조합의 입장이 완전히 상반된다는 겁니다. 경영자가 확보하고 있다고 믿는 권리하고 노동조합이 획득했다라고 생각하는 권리에 대해 가지고 해석을 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나오는 분쟁들이 꼭 생기게 마련이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바로 앞서 얘기한 권리 분쟁, 그 다음 이걸 권리 분쟁이라고 하고, 단체 교섭을 어떤 협약 체결 전에 교섭 과정에서 쌍방이 어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서로 밀고 당길 때 이익을 쟁취하려고 하는 분쟁을 이익 분쟁이라고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이익 분쟁이라는 것은 주로 보면 임금 및 근로 조건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고, 그럴 때에 노사 간에 서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 가지고 이 권리 분쟁은 협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근로계약의 이행이나 계약 문구의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익 분쟁, 권리 분쟁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권리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단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해서 이 발전되어져 온 제도가 바로 협약 관리의 어떤 고충 처리 제도입니다. 이 협약에 대한 교습은 2년, 임금에 대해서는 1년마다, 어떤 경우는 3, 4년마다 한 번씩 행하고 있지만 어떤 고충 처리 제도는 어떤 불평의 원인을 없애고 매일같이 발생되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을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단체 협약이 보면은 계약 조항들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하기 위한 조항, 즉 어떤 고충 처리의 모든 절차와 방법에 관한 조항들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고충 처리 절차는 어떻게 보면 현실에 있어 갖고는 계약을 해석하고 분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노사 간에 서로 오해도 바로잡고 또 고충 처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자와 조합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서로가 양보를 할 수도 있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보면은 협약 관리의 어떤 중심 대상이 고충 처리 기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단체 교섭을 완성하는 퍼즐을 맞추는 어떤 하나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 고충 처리는 어떤 협약 관리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협약의 집행 과정에서 어떤 발생하는 해석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주로 협약 사항 중에서 임금과 부가 거부, 근로시간, 성진과 이동 이런 근로자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발전되어 온 제도가 고충 처리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고충이라는 것은 어떤 고용 조건에 대한 종업원과 사용자 사이에 표출된 어떤 공식적인 분규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고충 처리에서 대상으로 삼는 고충의 어떤 대부분이 일종의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불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충 처리 대상이 보면은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과 관계가 있고 조직이 어떤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다뤄지는 게 보통이다 보니까요. 자, 직장 생활 및 개인적 고통의 어떤 고충에 대한 대상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얘기를 한다면 어떤 노사 간의 협약사항인 임금, 부가 거부, 근로시간, 승진 이런 협의사항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분쟁 해결을 위해 갖고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제도가 바로 고충처리 제도인 겁니다. 근데 이 고충처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노와 사 양측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점을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첫째로 보면은 어떤 문제를 초기에 해결함으로 해가지고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보다 큰 문제들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불만들을 조금만 하지만 이게 모아놓고 나면은 어떤 우리가 암 덩어리가 조그만할 때보다는 커지면은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큰 문제를 예방한다는 차원도 있고, 둘째로는 보면은 이 고충의 원인을 확실하게 분석을 한다면 다음의 미래의 협상에 있어서 어떤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의 직원들이 느끼는 고충에 대해 갖고는 다음 협상이 할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상 자료의 원천을 제공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보면은 이 고충 처리가 어떤 말단 근로자의 고충이지만은 이게 경영청에까지도 보고가 되고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면 근로자와 경영청이 어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근로자가 갖게 되는 고충은 일종의 그러니까 욕구불만인 거죠. 근데 이 욕구불만을 어떤 단계별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제일 낮은 단계가 보통 어떤 근로자의 경제적인 고충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정상, 그 다음에 신체적 고충이 낮은 단계라면은 중간 단계는 뭐냐면은 대인관계상의 고충, 자신의 어떤 소속과 그 주변에 대한 고충, 그 다음에 전문지식 부족의 어떤 고충 이런 것들이 중간 단계라면은 높은 단계의 고충은 주로 보면은 업무의 적성 불일치, 그 다음에 자기 완성 불일치 이런 것들이 아주 높은 단계의 고충인 겁니다. 이렇게 고충을 욕구 단계별로 놓고 본다면은 어떤 경제적이나 다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일종의 스트레스죠. 어떤 주변인에 받는 스트레스, 그거보다도 더 높은 단계는 자기 자신의 욕구 불만이라는 겁니다. 보면 자신이 이 업무에 대한 적성 불일치에 대한 고충, 그 다음에 자기 완성의 불일치의 고충, 이런 게 아주 높은 단계의 고충이라면은 결국에는 물질적인 고충보다는 정신적인 고충,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의 욕구 불만 스트레스가 제일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고충의 유형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은 제일 큰, 우리나라는 또 약간 틀립니다. 제일 큰 고충이 뭔가 하면은 작업 환경 개선 문제가 제일 큽니다. 전체의 약 21%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작업 배치 문제입니다. 14.8%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연장 근로 문제가 13.2%. 그 다음에 부당 과도한 관리 감독.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은 일종의 보면은 작업 배치라든지 작업 환경이라든지 어떤 관리 감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다면은 이것도 거의 정신적인 여건도 많이 작용을 한다고 보죠. 근데 낮은 어떤 고충 중에는 보면은 상급자의 사생활 침해가 보면은 낮지만은 고충의 내용으로도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출장이나 연수자를 선정할 때 불공정 문제도 고충에 낮은 범위지만은 고충에 나오는 거 보면은 꼭 종업원들의 고충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적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분야로도 우리나라가 많이 이렇게 넓혀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충 처리 기구의 역할을 보면은 첫째가 보면은 단체 협약 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개별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처리한다고 노동조합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노사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평화적인 방법, 질서적인 방법을 확립하는 하나의 방안이 되는 거죠. 체결된 협약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불평, 불만은 노사 쌍방이 모두가 지니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용자 측의 어떤 고충보다는 노동조합 측의 고충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고충 처리하면은 노동조합 측 입장의 고충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사용자 측의 고충도 협약 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충의 원인을 보면은 대부분 나와 있는 게 임금 부족과 승진 지연, 그 다음에 노력의 대가 부족, 이윤 분배 불균형, 상사의 인사고과 편애, 과도한 작업, 전부 다 노동조합 측 입장의 어떤 고충만 열거를 한 겁니다. 근데 보면은 이렇게 노동조합 측의 불평과 어떤 고충이 대부분이지만 사용자 측의 어떤 고충은 대부분 보면은 종업원이 지켜야 할 근무상의 규율에 관한 게 제일 큽니다. 근데 미 국무성이 마련한 어떤 근로자 노조의 고충과 전형적인 사용자 고충 형태를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은 이 근로자들의 어떤 고충이라 그러면은 크게 나눠서 보수, 그 다음에 감독, 그 다음에 선임권 해고, 승진, 이런 게 큰 주축을 이룹니다. 보면 어떤 임금 보수에 관해서는 보면은 개별적 임금 조절에 대한 요구, 거기에 이제 그들이 받아야 할 만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걸 거고, 직무 분류에 대한 불평이 또 많습니다. 그의 직무는 현재의 급여보다 더 가치가 있으며 따라서 재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업무에 비해서 덜 받는다라는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능률급에 대한 불평도 큰 거죠. 그의 급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대단히 복잡하므로 그의 실제 임률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 받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는 게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독자의 감독에 대해서 제일 큰 불평, 불만이 뭔가 하면 규율 자체에 대한 불만입니다. 이게 이제 서로 개인적인 감정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감독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그래서 그에게 잔소리를 많이 한다. 회사는 노동조합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감독이 원한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특정 감독자에 대한 반대가 있습니다. 그 감독은 편파적이다. 그 감독자는 노동조합을 파괴하려고 한다. 이런 불평불만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선임권 해고 등도 보면은 부당하게 선임권을 박탈당했다. 나에게 돌아와야 할 모든 선임권을 받지 못했다. 뭐 등등의 불평, 불만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승진에 대해서는 일단 선임권 조항이 위배됐다. 우리가 선임권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연공서열에 의한 우선권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자신의 노동조합에 대한 역할이나 그 다음에 연륜이 노력한 만큼 자기가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불평불만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 측의 고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자료나 이런 교재나 보면은 대부분 노동조합 측, 근로자 측의 어떤 고충을 열거를 해놨는데 사용자 측의 어떤 전형적인 고충의 사례를 보면은 첫째 보면 개별 근로자에 대한 불만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규율에 대한 불만. 이 뭔가 하면은 공장 규율을 무시한다, 감독자 명령을 무시한다, 안전 규정을 무시한다, 그 다음에 반복된 지각과 결근 이런 식으로 근로자들이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게 사용자의 제일 큰 고충이고 불만입니다. 두 번째는 일에 대한 불만입니다. 뭐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에 게으름을 많이 핀다. 성과가 낮다. 뭐 이런 것들이 제일 큰 주류를 이루는 거고요. 이 단체 교섭 사항에 대해서 보면은 사용자의 제일 큰 불만이 뭔가 하면 계약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 자체가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 다음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사용자들도. 노동조합 측이 불평불만을 날조하고 만들어낸다. 고충을 제기하기 전에 노동조합이 어떤 사실을 수집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다. 그리고 고충 처리에 사용자 측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 그 다음에 조합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불평불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사용자의 고충 처리라 그러면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단체 협약 안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면서 나오는 고충인데 이게 전부 다 보면은 사용자는 제외하고 근로자들의 고충만이 부각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측의 고충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단체 협약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나쁘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고충 처리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제3자의 어떤 중재에 의한 방법하고 또 노사 간에 직접 해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충 처리 방법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단체 교섭의 어떤 연장이라는 차원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또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는 노사협의회에서 별도로 다뤄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고충 처리 기관을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떤 당사자의 어떤 자유다 이거죠. 따라서 협약 내지는 노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보통입니다. 어떤 직접 해결하는 어떤 제도로서는 보면은 직장위원회 제도라든지 공장위원회, 경영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만들어 갖고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정진행하는 법률로서 보면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고충처리 기구는 뭘 하는가 하면 어떤 공통적인 목적은 보면은 첫째가 보면은 협약 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개별 근로자의 어떤 고충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노동조합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이건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떤 고충의 협의 결과를 최종적이고 확실한 결론을 도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항소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를 덧붙인다면은 어떤 노사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평화적이고 질서적인 방법을 확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단계적으로 항소하는 기구에 대해나 절차에 대해서는 바로 뒷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고충이 되는 불평, 불만들이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관련된 사항이라면은 이건 단체 교섭에서 다루어집니다. 하지만 노사 간의 어떤 이해 공통사항이 아니고 각각 개개인의 개별적이거나 특이한 불평, 불만이라면은 이게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 데서 취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여기에서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여부는 단체 협약에서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보면은 건참법 제24조에 보면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앞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은 고충처리 방법을 단체 교섭의 어떤 연장에서 취급하고 독일과 일본은 노사협의회에서 다룬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독일처럼 노사협의회에서 고충처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일본과 미국의 고충처리 제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본의 고충처리 제도는 경영협의회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영협의회라는 것은 노조에서 선출한 근로자 대표하고 사용자 대표가 동수로 구성돼 가지고 어떤 협의 기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주로 토의 사항은 근로조건, 사내복지시설 외에 종업원의 고용과 해고, 이런 인사격리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일본의 경영협의회에서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뭔가 하면은 그 협의 안에, 경영협의회 안에 노사협의기관과 고충처리기관을 각각 별도로 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노사협의기관이 어떤 일반적인 노사 간의 문제를 다룬다면은 고충처리기관은 구체적으로 불평, 불만 사안들만 처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체 협약의 단체 교섭의 연장이라는 선에서 미국 고충처리 제도의 어떤 특징은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서 마련된 준사법적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단체 협약은 어떠한 형태이든지 고충처리 기구를 두도록 하고 그 목적은 보면은 우리가 앞서도 얘기한 것과 똑같이 단체 협약 기간 중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 그 다음에 분쟁 처리를 위한 질서 확립, 그 다음에 어떤 노조의 역할 규정,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강제성을 띤 준사법적 제도라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고충처리 제도가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이 고충처리 제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한다는 점도 있지만 단체 교섭 자체가 대기업 몇몇 대기업에만 있지 아직까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조그마한 소규모의 노동조합에서는 물론 협약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구체적인 사항으로 어떤 깊숙하게 고충 처리까지 다룰 만큼의 어떤 범위가 아직 못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약의 내용이 아주 발달되지 못하고 주로 어떤 제도 설정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저 추상적인 규정이 대부분일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고충 처리 제도의 어떤 본래의 의미인 어떤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두 번째로는 보면은 구속력 있는 해결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강제 구속령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할 의지를 가지고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는 그저 상담 수준으로 그치는 수가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전문적이고 전담적인 고충 처리 담당자가 또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어떤 종업원들의 어떤 고충 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하나의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충 처리 기구가 별도로 없이 대부분 보면은 노사협의회, 노동자와 사용자 협의회에서 보통 3인 이내를 선출 또는 선임하고 노사협의회 자체가 없는 기업이나 단체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몇몇 분들한테 3인 이내에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임기는 3년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충 처리 방법은 어쨌든 노사 간에 직접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은 이게 권리 분쟁으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될 때는 제3자의 중재를 의뢰합니다. 보통 보면은 이 중재를 권리 분쟁이라고 하죠. 권리 분쟁에 의한 중재는 뒷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고충 처리 방법에 있어서는 노사 간의 직접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해결이 안 되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는 고충 처리 절차를 나타낸 표입니다. 고충 처리 기구로서 가장 완전하고 정교한 형태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5단계의 절차까지도 두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나타나는 표는 3단계 절차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어떤 세계적인 통계로 보면은 고충 처리 단계가 3단계가 한 45%로 가장 많고 뭐 2단계나 4단계가 한 20% 정도가 되고 1단계로 끝나는 경우가 약 한 8%, 그리고 미국처럼 5단계까지 두는 경우가 한 4%에 불과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5단계인데 각 단계마다 처리 일수를 명기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는 1단계가 일선 감독자로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작업자와 조합위원이고 3일 만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2단계는 조합이나 공장위원, 그 다음에 3단계가 고충처리위원회 대표, 4단계가 고충처리위원회 대표 및 전국노조 대표까지로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5단계에 가서는 중립자에 의한 중재로 이제 넘어가는데 우리나라처럼 이 3단계 고충처리 절차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보면은 대부분 고충처리는 1단계에서 약 한 45%가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20%, 3단계에서 20%가 해결됨으로 해서 중재로 넘어가는 경우는 약 한 10% 정도 내외라고 합니다. 고충 처리의 어떤 절차는 우리가 앞장의 그림에서 보았듯이 고충을 서면으로 작성해 가지고 일선 감독자나 어떤 노조 현장 대표한테 제출하게 되면은 그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해결이 안 되면 고충처리위원회 해부하고 그곳에서 해결이 안 되면 최고경영청과 노조 간부로 구성된 어떤 위원회에 해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중재기관에 넘겨서 이제 해결을 모색하는 거죠. 근데 이 중재자는 어떤 최종 단계 이전에도 개입해 가지고 해결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어떤 중재자 입장에서는. 근데 일단 어쨌든 고충은 신속하고 가능한 한 발생점에 가깝게, 그 다음에 고충의 진실성 여부만을 따라 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사실을 가지고 상호 신뢰와 존경의 태도를 가지고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체계적으로 절차를 설치하는 게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서를 작성하는 어떤 기존 뼈대는 뭔가 하면은 첫 번째가 보면은 출발점에서 모든 불평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다. 그 다음에 중재 수준에서 어떤 해결 범위를 정한다. 그 다음에 어떤 각 단계마다 시한을 정한다 하는 등등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론을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충 처리 절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은 바로 일선 감독자들입니다. 일선 감독자들이 제일 많은 고충을 야기도 시키지만은 그 고충을 해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일선 감독자들이 고충을 적절히 어떤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하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선 감독자들에 대한 고충 처리의 어떤 기능에 대해 가지고 정기적인 훈련 없이는 고충 처리가 원활하게 해결되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 고충 처리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노동조합원들뿐만 아니고 일반 종업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겠죠. 고충 처리 절차를 어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순서가 되겠죠. 일단 고충자는 그의 고충을 직속 상사에게 구두로 표명합니다. 그러니까 직속 상사라는 게 보통 대부분 일선 감독자들이 대부분이 되겠죠. 근데 자, 구두로 표명했을 때 그것이 만족스럽게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이제 그 고충자는 고충의 대상, 시간, 장소 등을 기재하는 고충 기록부를 만듭니다. 바로 이 고충 기록부를 만드는 게 고충 처리 절차의 1단계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작성된 고충을 고충자가 직접 들고 가는 수도 있지만은 현장에 있는 노조 대표자와 동반해 가지고 그의 감독자, 일선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정식으로 해결을 요청하는 게 1단계입니다. 자, 근데 대부분은 현장 노조 대표자에게 위임을 하는 거죠. 구두상으로 난 이렇습니다. 이제 불평불만을 얘기하면은 노동조합의 현장 대표자가 그거를 서면으로 작성을 하는 거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각 단계마다 해결이 안 될 경우에 계속 다음 단계로 이동하다가 어떤 해결을 구하길 원하다가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최종 단계에 이르러서는 중립자에 의해서 중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에 그림에서 보듯이 3단계죠. 근데 미국 같은 고충 처리가 5단계인 경우에는 보통 3, 4단계에서부터는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고충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근데 미국의 고충처리위원회는 보통 보면은 현장 노조 대표와 그 다음에 공장 관리자 등의 어떤 사용자 대표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2단계부터 이제 이렇게 되지만, 근데 이 고충처리위원회는 그 고충 기록을 가지고 그 해결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위원회는 어떤 사용자가 제출한 해결안을 고충을 제기한 사람한테 받아들이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추천합니다. 말은 추천이지만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 다음에 고충자한테 일종의 압박을 가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노조가 더 강력하게 압력 행사를 해가지고 문제를 복잡하게 야기시키지 않도록 조정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단계 과정에서도 제3의 어떤 중재자가 개입해서 중재 제도를 활용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5단계에서도 처리가 안 되면 중재로 넘어가지만 3단계에서부터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가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내부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요즘 현재에서는 미국처럼 어떤 5단계의 고충처리 단계는 과정이 길어져 가지고 시간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타 경비의 낭비가 많기 때문에 이 단계를 가능한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쌍방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3단계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단계는 보면은 미국의 5단계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체 협약의 위반에 대한 불만이 있는 종업원이 그것을 고충으로 정식으로 제기하는 데부터 모든 것은 시작됩니다. 5단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보면 일선 감독자나 현장의 조합위원들한테 문제를 제기함으로 해서 이게 정식으로 고충처리 1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통 고충처리는 1단계에서 한 45%가 처리가 되고 해결이 되고 2단계에서 20%, 3단계에서 20%가 해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1단계에서 거의 대부분 반 가까이가 고충이 해결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어떤 고충이라는 게, 근로자들의 고충이라는 게 바로 일선 감독자와 직간접적인 마찰로 인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어떤 근로자가 큰 애로사항을 느끼기보다는 순간적으로 일선 감독자와 마찰이 생기면 주로 이제 감정적인 문제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뒤에 든든한 노동조합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배경으로 일선 감독자에게 압력을 넣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러면 정식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은 일선 감독자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겠죠.
왜냐하면 위로 보고가 되고 다시 일이 커져 버리면은 자신한테도 불이익이 돌아올 거고 윗사람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들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의 어떤 고충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현장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느끼는 어떤 고충이라는 게 임금에 대해서는 내가 일한 만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불평과, 그 다음에 감독에 대해서 감독이 나를 싫어하고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감독이 편파적이다. 이런 식의 어떤 불평 불만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일선 감독자 선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거죠. 자, 이렇게 고충이 1단계에서 처리가 안 되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 측에서는 2단계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장위원, 기업위원 등을 통해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제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거는 공장에서는 어떤 중간 관리자 이상, 공장장이나 인사부장 이 정도고, 노동조합 측에서도 간부급 이상이 으로 구성되는 어떤 고충처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높은 차원에서 아주 다각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고충처리가 2단계에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이제 3단계 최고위층으로 넘어가는 거죠. 최고위층이라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장, 전무 등의 최고 경영자가 나서는 거고, 그러니까 노동조합 측에서는 노동조합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상급단체, 예를 들어서 용인기업이라는 데가 있으면은 용인기업의 사장, 전무, 최고 경영청이 나오고, 그러면 용인기업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나오는데 그것도 안 될 경우에 용인기업이 속해 있는 상급 노동기관에서 나오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이 있고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연맹에서 지도자들이 나와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한테 어떤 압력을 가한다고 봐야겠죠. 그것도 일종의 압력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세 가지의 대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동조합이 일시적이나 영구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충을 포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단체 협약이나 법규상 한도 내에서 파업과 같은 실력 행사에 들어가는 거죠. 일종의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아닐 때는 제3자에 의한 중재자에게 조정을 의뢰하는 겁니다. 중재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보통 보면은 중재는 1인의 중재자 또는 노사가 각각의 1인씩에다가 제3의 중재자 1인 해서 3인으로 구성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것입니다. 자, 고충 처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고충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1번. 두 번째는 건참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정진에 관한 법률로서 26조에 의하면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정치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으로 우리나라는 고충처리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안에 보면은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충처리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건참법 제28조 1항에 보면은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정치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는 보면은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붙여 협의 처리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법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또 거기에 따른 위원이나 임기나 처리 기간까지도 다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보면은 신고된 어떤 고충을 처리하는 유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해서 결정하는 협의 결정형이 있고, 다음은 사용자 결정형, 제3자 중재형, 혼합형,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어떤 고충 처리 제도는 어떤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활발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시작해서 정착화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아직까지 이런 고충 처리 제도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고충 처리 제도가 어떤 구속력 있는 해결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정착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고충 처리 제도는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완전하게 자리를 잡을 거로 보여집니다.